예, 안녕하세요. 원룡청약연구소의 박지민입니다. 오늘 제목은 굉장하죠. 청약은 거들 뿐입니다. 제가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청약을 당첨받기는 매우 어렵고 또 분양가가 매우 높아진 상품을 당첨받는다고 해도 가성비가 있을지 너무 어려운 판단이기 때문에 차라리 청약보다 매수하는 게 낫다. 이런 취지로 좀 실무적인 실전적인 얘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빠르게 넘어가고요. 목차입니다. 짧은 50분, 1시간 동안 시간에 5개의 목차를 준비했는데 요즘에 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청약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일반 기축까지도 다 아셔야 우리가 가장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청약은 여러 매수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꼭 이것에만 목매달리면 안 됩니다. 가성비 비교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또 청약 얘기를 안 하면 섭섭하니까 청약 기초 최근 1월달, 4월달에 청약 관련 규제가 많이 풀렸는데 그걸 업데이트 드리면서 최신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괜찮은 청약지가 가끔 나옵니다. 분명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방에서도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몇 군데 얘기가 나오면 귀 기울이셔서 들으면 좋으시고요. 그다음 분양권 투자를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청약은 비싸졌고 2년, 3년 전에 분양했던 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좋은 매수 방법이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은 미분양 통계입니다. 지금 7월 달이지만 이제 5월 달 통계가 최신이에요. 5월 달 미분양 통계 보시면서 추이 살펴보고 왜 미분양이 발생했는지 그 지역과 개별 단지별로 살펴보면서 그 위험성 또는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본론입니다. 이 표는 뭐냐면요.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뭐가 모여 있냐면 청약을 대기 중인 구역도 있고요. 그다음 분양권인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는 단지도 있고요. 그다음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의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입주권도 있습니다. 또는 그 옆에 기축, 신축도 있어요. 이게 서울의 중위 가격이 약 10억, 9억 후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 지역 정비사업이 이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과거 3년, 4년 전에 조합원 분양가 그대로 5억에서 6억 사이에 있는 전용 8사 기준에서 그런 단지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만약에 분양가가 나온다고 하면 전용 8사 기준에서 약 11억에서 12억 정도 나올 거예요. 특히 지금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문 휘경 뉴타운의 라그랜다에도 많이 기다리실 텐데 실제 분양가는 약 1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 당시 과거 조합원 입주권의 분양권은 조합원 분양권을 약 5억 정도 했었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흘러서 프리미엄이 붙고 약 8억, 9억, 10억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이것 또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바로 그 옆에 신축까지 가미하다 보면 적정가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각 시기와 각 청약 분양권 입주권별로 들어가는 실투자금 총 매수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뭘 사는 게 가장 싸게 살 수 있고 현재 어떤 걸 사는 것이 실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 보면 청약과 그리고 나머지 것들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이죠. 왜냐하면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고 가볍기 때문에 매매도 자유롭고 대신에 세금에 대한 혜택은 조금 적은 편이고 문제는 비싸게 분양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단지는 다운거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과 매도인 입장 모두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만 입주할 때는 항상 매물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전세든 매매든 가성비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또 입주권의 장점은 다 아실 거예요. 조합원들의 기존 혜택도 크고요. 그 입주권들은 많이 올랐어도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기축은요.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이나 청약 용어도 어렵고요. 그리고 돈 관계도 되게 어려운데 일반 기축 아파트는 예를 들어 전세 낀 거를 산다. 그러면 전세금을 빼고 나머지 실투자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많은 매물을 이제 동시에 비교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지에 여러 가지 한 지역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시입니다. 서울 예시를 먼저 보게 되면 가재유 DMC 아이파크, DMC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잖아요. 그 주변에 분양을 대기하는 것들 또는 가재유 DMC 아이파크의 경우는 최근에 분양했던 것이죠. 그리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SK브 아이파크 포레, 그리고 기축이 4년차, 5년차 있는 롯데캐슬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 한 단지에 내 집만을 할 때 이 네 개를 비교해서 어떤 걸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이슈가 많이 되었던 동네 중에 하나가 안양이죠. 안양은 인더건 퍼스빌 최근에 완판되었고 분양권과 그 분양권 옆에 있는 센텀퍼스도 최근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축 3년밖에 안 된 기축도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운이 좋아서 싸게 사면 너무 좋은 것인데 만약에 운이 나빠서 비싸게 주고 샀다. 그 옆에 같은 조건인데 더 저렴하다. 그러면 약간 매수가 아쉽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광명 이슈는 전용 면적 8사 기준에서 10억대 분양했던 것이 이후에는 12억 정도로 올라갈 예정이라서 그렇게 이제 청약은 과거에는 가성비가 있으나 이후에는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양권, 기축, 입주권을 비교해서 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신규 분양이 뜨면 굉장히 주변을 들썩이게 만들고 소리 소문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나기 전에 그 전에 잠잠할 때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단지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예시입니다. 어디까지 예시를 봐주시고요. 과거에 평촌 더샵 아이파크 그리고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가 있는데 원래 두 개 아파트에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존재하다가 일시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초까지죠. 상대적으로 높았던 거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또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때는 어떤 걸 매수하는 게 좋았을까라는 그 당시의 판단들. 또 오른쪽이 마찬가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신축과 구축의 경계가 사라졌었습니다. 일시적으로 20년 된 아파트하고 5년 된 신축하고 가격이 만났어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만났습니다. 한번 만났는데 원래 본래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는 그 상황에 요즘 이제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스킬이지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의 아파트를 두고 매수,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이제 투자해서 내 집마를 하는 방법 중에서 가성비 있게 이렇게 비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청약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업데이트된 내용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여러 가지 방법 중 청약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1순위 조건이 바뀌었죠. 대부분의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비규제 지역은 수도권 기준에서 통장 가입 12개월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을 두게 되면 1순위 조건이 효력이 됩니다. 밑에 예치금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서울에서 당첨되기 어렵죠. 그래서 서울 사람이 예를 들어 인천에 청약한다 아니면 3기 신도시 청약한다 또는 2기 신도시 중에서 남아있는 아파트 청약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예치금을 꼭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데 평택 고덕 신도시에 청약을 하고 싶다. 거기에 40평형 100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 기준에서는 300만 원 넣어 있다고 하면 청약을 못 하고요. 600만 원 예치금이 되어 있어야지 평택 고덕에 40평대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 예치금을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내가 사는 지역에 청약이 안 나오거나 또는 나왔는데 너무 비싸게 나와서 가성비가 없거나 청약이 나오는데 매우 저렴하게 나와서 내 가점 청약 스펙으로는 당첨되지 않다거나 라고 하면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그 눈을 돌릴 때는 그 외부 지역에 있는 예치금까지도 신경을 써서 한번 넣어보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서울 비롯한 경기 그리고 지방광역시까지의 1순위 청약자 수입니다. 여기서 볼 것은 노란색 위주로 보시면 돼요. 5월 기준이고요. 서울은 440만 개 통장, 경기는 550만 개. 그 밑으로 쭉쭉쭉 굉장히 많은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모르시고 청약만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 중에서 항상 고스펙자는 최상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의 경쟁률이 100대 1이 나왔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99%예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경쟁자 속에서 내가 뚫을 수 있다고 하면 고스펙자야 된다. 청약은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에 청약 저축 통장을 갖고 있던 분 또는 부금 통장을 갖고 있던 분들은 지금 청약이 많이 도는 시기니까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청약 예금으로 바뀌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기준이 한번 돌아오면 바뀔 수 없다. 그리고 예치금은 모집 공고 날까지 인정이다. 이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월 3일 날부터 우리가 이 청약 규제가 많이 풀어진다는 예고를 많이 받았죠.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비규제 지역으로 된 겁니다. 규제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됐다는 것은 뭐냐면 세금도 조금 풀어줬고 대출도 50%, 60%에서 70%까지 해주고 청약 조건도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게 해준다. 되게 많은 정책들이 적용이 된 게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규제 지역과 더불어서 분양가도 9억, 12억 넘어가도 대출 다 해준다. 이런 것들이 믹싱이 돼서 한번 풀어졌었죠. 이 부분도 한번 눈으로 짝 스캔하시고 업데이트가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청약할 때 이제 주의사항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투기과열지구, 즉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이 바뀐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은 안 했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개 지역이죠. 강남 3구하고 용산까지인데 그 지역에서 면적별로 추첨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눈으로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셔도 네이버나 등등 찾아보시면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항상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점이 낮은데 가점제가 높은 것에 청약을 할 것인가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분양권은 아직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청약할 때도 매도할 때도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분양권 싸게 쉽게 취득을 해도 세금과 대출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보통 DSR을 안 보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DSR을 보기도 합니다. 각 은행에 따라 다 다른 부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세대당 2건 취득을 할 수 있는데 한도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으로 바뀌었죠.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에 대해서 실수하는 부분인데 전용면도 60제곱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천 이하, 지방은 9천만 원 이하. 이게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인데 한 채만 갖고 있을 때는 일반 공급, 즉 1순위 청약 때는 무주택인데 특별 공급 때는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애 최초 다자녀 또는 신혼부부, 장애인 특공 이렇게 넣을 때 소형 저가주택 한 채가 있는데 이걸 무주택으로 보냐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주택으로 봅니다. 특공에서는. 근데 1순위 때는 특공으로 안 봅니다. 1순위 때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세금이나 대출 소형 저가주택 갖고 있는데 주택수로 여기지 않나요? 라고 대출에서도 물어보는 경우는 있는데 청약과 대출 세금은 다 주택수 인정이 다르니까 청약에서만 일단 외워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주택수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말고 재작년이죠. 2021년 11월 달에 추첨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추첨제냐면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에서 전용 60제곱 이하에서는 30% 추첨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 또 공공분양에서도 생겼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민영주택에서만 30%의 추첨제가 전용 60제곱 이하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었죠? 최근에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청량리 7구역을 분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죠. 청약했을 때 51제곱, 59제곱 이렇게 2개 평면을 뽑았는데 전부 다 60제곱 이하다 보니까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특공에서 엄청나게 많은 청약자가 몰렸죠. 이 추첨제를 노리고 그렇습니다. 기회는 주었으나 당첨 확률은 매우 낮다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서울에서 가점 커트라인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그런 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즘의 상태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최근에 서울 청약이 많이 늘어났던 게 2022년 초반부터 2021년 말부터 초반 이렇게 해서 쭉쭉쭉 청약이 들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8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에 적용되면서 거의 1년 반 동안 서울에서 청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분상제가 해제되고 요즘에 계속 청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 청량리 하이루체 2만 명 청약자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실제는 서울 당해에서 청약자 수 판단이 더 중요해요. 서울 당해에서는 약 16,000명 정도 청약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과거에서 서울에 과열된 청약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 앞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서울에 2020년도에 3만 명 이상까지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열 정도입니다. 단지 경쟁률이 높아 보이고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서울에서는 정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숫자 빼고 나머지 일반 분양 수가 아주 조그라든 상태, 그거에 많은 숫자가 청약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 그런 착시 효과도 있습니다.
보시면 10,000명대 청약한 2,300명대 청약한 것,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다가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 다시 보게 되면 중화 1구역을 분양했던 2,000명. 이 요즘의 서울 청약은 한 4년 전, 5년 전 청약보다 분양가 약 60% 올라갔습니다. 60%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가 과거 몇 년도 시세와 맞닿느냐 볼 때는 거의 2020년도 시세와 맞닿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30% 하락 가격이 2020년도 가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2020년도 분양가에 현재 나온다고 하면 청약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서울이 계속 완판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계시면 좋아요. 이렇게 과거 2020년도 시세만큼 분양이 나와서 완판되었던 사례,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이었는데 이거 보시면 얼마나 그 조합원 숫자가 적은 거, 다시요, 일반 분양 숫자가 많은 게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둔촌주공에 13,000명가량 들어왔는데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기억하시나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도 13,000명 정도 청약에 들어왔고 휘경 자이 디센시아도 12,000명 정도, 이번에 청량리가 1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000에서 6,000명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일반 분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점이 없어도 당첨되는 상태. 이만큼 청약자 들어왔던 것은 부동산 시황도 안 좋았던 그런 이유도 있겠죠. 오히려 이때가 큰 기회였다라고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전, 4년 전 분양가보다 60% 이상 이제 초가 높아진 분양가로 분양을 했었고요. 당시에 둔촌주공에 대한 그 미심적인 것들이 뭐냐면 가격을 송파를 따라갈 거냐.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예전에 헬리오시티 분양을 했을 때도요. 송파가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았다가 지금은 신천동의 파크리오하고 완벽하게 시세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신천동 파크리오 가격, 헬리오시티 가격 일치했고요. 그 다음에 둔촌주공이 입주하고 나서 비과세 일반과세 기간이 2020년도 하반기에 도래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가격이 찍히면서 아마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와 비슷하게 간다. 그런 배경하에 둔촌주공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2018년도 가격에 분양이 나왔습니다. 엄청 저렴하게 나온 게 맞았었어요. 나머지 서울은 2020년도, 21년도 가격으로 올라가는 중에 둔촌주공은 2018년도 가격에 분양했다. 저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 같은 이제 날에 모집 공고가 났던 이제 장위 4구역도 약 3,000명 정도 청약이 들어왔고 무순위 청약에서 전부 다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잘하게 조금씩 분양을 했었는데 강동 헤리티지자에 5,700명 접수. 그다음 마포더 클래시는 특이사항이 후분양이어서 사람들이 즉시 입주하는 대출 압박 때문에 청약을 많이 못했지만 마포가 다시 살아나고 송파가 살아나는 동시에 완판이 되었던 단지입니다. 작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비규제적으로 풀리고 나서 첫 번째 타자, 분양 첫 번째.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 원도 청약할 수 있고 1주택자도 2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는 최초의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13,000명 정도가 청약이 들어왔었습니다. 즉시 완판되었죠. 다음에 이후에 볼 것들은 어디에 청약을 할 거냐. 몇 개 더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역촌 1구역도 1,700명 접수해서 완판. 그 다음에 휘경자의 디센시아도 완판. 휘경자의 디센시아는 12,000명 정도였고요. 사실 휘경자이가 굉장히 서울 청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서울 중위 가격과 맞닿아요. 그 말은 뭐냐? 이 정도면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서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 예를 들어 광명에서도 11억이 넘어가고 용인에서도 12억짜리가 나왔고 이후 의왕이나 안양에서도 10억대 이상의 분양가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10억 분양가면 저렴하지 않냐? 근데 그거의 바로미터가 된 단지가 바로 휘경자의 디센시아였습니다. 이 이유로는 같은 가격에 나오면 사람들이 좋다는 거 아니까, 보다 싸다는 건 아니까 계속 청약자가 들어올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초반 수준에서 분양가 나온다고 하면 서울의 청약자는 올 하반기 내에 3만 명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점 커트라인이 4인 가족 최고 점수인 69점을 훌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특히 강남권은 70점, 73점 이렇게 커트라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외곽에서 분양한 단지들도요 6,000명대 청약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 2년 전에 제가 만든 표인데 생각보다 많이 청약을 안 했어요. 일반 분양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박스 표시가 최근까지 분양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 것들이 남은 현재 분양 대기 상태인데요. 두 장입니다. 여기서 볼 포인트는 뭐냐? 일반 분양 세대수 빨간색 숫자예요.
자, 위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분양이 많은 곳은 둔촌주공 가장 많은데 끝났죠. 이제 방배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단지가 끝나게 되면 서울에서 일반 분양 500개 넘는 게 거의 사라져요. 이 말은 뭐냐? 조합원들 아무리 2000세대급 대단지라도 조합원들이 1,500명이면 일반 분양이 500개밖에 안 나와요. 그 숫자를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보셨죠? 서울에 440만 명의 청약자 수 1순위자들 그런 분들이 청약을 막 들어오게 되면 저렴하게 분양했을 때는 정말 5만 명, 10만 명까지도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공급은 서울에서 매우 적다. 이게 서울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볼 게 아니라 주변에 시세, 입주권, 기축, 구축이라도 아주 저렴하고 입지 좋은 건 괜찮고 이런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하고 청약만 붙을 게 아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서울 분들은 비상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비상이란 말씀을 잘 안 쓰는데 청약만 보고 있다가 이게 당첨이 안 됩니다. 추첨률 30% 있지 않냐? 추첨자가 60% 있지 않냐? 이것도 당첨이 안 됩니다. 실경쟁률 막 500대, 1000대 넘어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이번에 청량리에서 바로 그게 나왔죠. 그래서 서울은 될 사람만 된다. 가격 청약의 스펙의 기준을 정해드린다고 하면요. 69점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69점짜리끼리의 랜덤의 추첨에 기회가 돌아갈 거고요. 70점 이상이면 웬만하면 당첨권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60점대 이상이면 당첨 가능할 것 같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2명끼리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다자녀 특별공급도 자녀가 3명이지만 신특도 3명일 경우는 당첨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노부모 특별공급도 청약 가점이 60점은 넘어가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이후에 서울에서 청약할 게 뭐가 있냐? 앞에 리스트만 사실 보셔도 되긴 하는데 뒤에서는 이제 지도로 하나하나 빠르게 보겠습니다. 홍은 13구역, 대조 1구역, 장위 10구역, 이문 1구역, 3구역. 1구역은 이제 곧 분양이 이번 달에 나올 거예요. 그다음 행당 7구역, 문정 136, 이거는 송파죠. 방배 5구역, 6구역. 이렇게 유명 단지들이 꽤 있지만 우리한테 오는 물량은 적다. 그 와중에 하나 팁을 드린다고 하면요. 강남 입성의 거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지역이 방배 5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1,300개가 넘어가고요. 대신에 분양가는 과거의 대치, 반포, 청담 이쪽 수준으로 나옵니다. 같은 권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방배가 왜 당첨되기 쉽습니까? 강남이긴 하지만 정말 반포라고 불리는 그런 라인, 현재에서도 전용 면적 8사가 30억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지역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서초, 강남구 두 개 구에서 분양했던 모든 단지를 집대성한 겁니다. 당시의 분양가 그리고 그 분양 단지의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단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시세 차익이 마이너스인 곳이 방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는 똑같았으니까요. 중간에 빨간색 그래프 왼쪽으로 본 거 보이시죠? 방배 그랑자이 지금은 너무 좋지만 당시 분양가가 청담, 대치, 개포 그리고 반포 쪽이랑 분양가가 똑같았었어요. 시세는 그 지역들보다 20% 정도 낮은 가격.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졌다. 만약에 당첨이 우리가 저스펙으로 당첨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공급이 아주 많은 단지거나 아니면 분양가가 높거나. 그래서 이 방배 같은 지역은 약간 높은 분양가에 분양 세대도 많기 때문에 서울에 서서 서초 강남 입성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앞서서 맨 첫 번째 장에 그 분양 아파트 입주하는 거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매물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는 배경이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시면 잘 알아요. 어떤 데이터냐면 평균 그러니까 10년 그래프를 보고 매년마다 전체 세대수 대비 매매, 임대,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20%, 30% 전후가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입주장은 어떠냐면 예를 들어 1000세대가 분양을 했다, 입주한다. 그러면 50%가 매매 또는 전세로 나옵니다. 그게 거의 일반적인 평균이에요. 그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흔들리는 매물들을 찾게 되면 낮은 전세 또는 낮은 매수 금액으로 입성할 수 있다. 서울의 2023년 입주장도 보시고 2024년 입주장도 보시고 그래서 입주장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 그러면 서울에서만 해당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입주하는 지역의 단지 보시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DMC 수색 증산 뉴타운 쪽에 3개 단지가 동시에 입주를 해요. 지금 입주가 올해 6월, 7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죠. 이 지역을 가보시면 아마 생각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많이 집중해서 봤으니까 지금은 인천을 주로 볼게요. 인천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정비사업은 분양가가 6억이 넘어가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정비사업 인천의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이런 곳에서는 재개발 구역이 많기 때문에 근데 과거 4억대 분양가가 지금 6억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신축의 시세는 5억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20% 이상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라고 하면 당연히 미분양 나죠. 인천은 분양받는 것보다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인천도 여러 권역마다 나눠져야 되겠죠. 청라 신도시는 분양 끝났고 지금 뭐 분양하고 있죠? 검단 신도시 분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와 영종도가 남았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얼마에 분양을 했을까? 송도는 9억대에 분양했었어요. 지금은 약간 하락이 있었다가 다시 그 수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9억대 전용 84가 거래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다음 검단은 5억에서 6억대. 5억대에서 분양한 것들이 지금 5억 중반, 6억을 넘어갔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는 청약 동네가 되었죠. 그다음 영종도는 3년 동안 빠르게 약 2억이 상승했어요. 원래 3억대 중반, 후반 분양했다가 2년 만에 바로 5억 분양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영종도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진다. 청약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더샵 아르떼라는 주안 19역을 올해 분양했었을 때 분양가가 6억이었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주안 4구역 신축 아파트가 1억이 저렴했었습니다. 정확하게 1억 2천 정도 저렴했었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바로 이웃에 붙어 있다. 어떤 선택이 나을 것인가 판단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저렴한 분양권들은 많이 되었어요. 이 동네에서 실거주로 새 집을 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저렴하다는 판단하에 분양권 매수하고 실입주를 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분양권 거래가 많잖아요. 그러면 분양권 현재 세율은 70%란 말이죠. 입주하기 전에. 그럼 70%의 세금을 내고 이렇게 많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겠죠. 대부분 저는 그래서 실수요라고 봅니다. 저렴한 것들은 실수요가 많이 붙는다. 검단도 마찬가지인데 검단은 좋은 게 뭐냐면 공공택지, 태생부터 분양가 상한제 동네의 공공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키워드가 공공택지다. 세종도 공공택지. 신도시 공공택지 분양가 상승률이 낮다. 그러면 다른 민영 주택 또는 조합 정비 사업보다 분양가 저렴하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경기도 지역을 한번 볼게요. 경기도에서 분양이 많은 지역은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은 분양 거의 없고요. 성남은 역시 별로 없습니다. 판교 분당 이제 재개발 재건축 많이 남았고요. 해봤자 리모델링 조금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제 수정구 중원구에서 정비 사업이 몇 개 있는데 과거에는 분양했지만 지금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지만 띄엄띄엄 나올 겁니다. 고양시 지금까지 분양 많이 했죠. 항동지구, 지축지구, 덕은지구 등등 많이 분양했는데 다음에 고양시 분양할 것 많지 않습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가 있죠. 그래서 3기 신도시. 그러면 3기 신도시를 기다릴 거냐? 기다리면 안 된다. 용인 수지구에 분양 거의 없고요. 이제 처인구, 기흥구도 분양 없죠. 처인구에서 분양을 기다려야 되는데 저렴하지만 입지는 약간 외곽이다. 그렇지만 또 반도체 클러스터랑 연계돼서 저렴하게 분양한다면 또 가성비가 나올까? 이런 판단도 가능한 거죠. 부천 없습니다. 화성은 동탄 신도시가 포함된 것이 좀 많습니다. 이 외에 분양이 좀 현재 많이 가시권에 할 것들은 평택. 그렇죠. 평택은 계속 분양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광명. 이 정도가 좀 분양 대기 물량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크게 없다. 있어도 안성 같은 지역은 외곽, 읍면 지역에서 또 많이 분양을 합니다. 민간 사업,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서는 분양가 많이 올라갔어요. 광명에서 7억대 분양가가 10억대 또는 최근 이제 광명 4구역 분양 예상가가 12억까지 가는데 그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단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팁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넘어가야 될 것은 넘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특별공급 해당자도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더파크 비스타 대시안 같은 경우도 물론 초반에 완판되었지만 다전화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미달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가 만약 40점대 다전화 특별공급이다.
그럼 서울에선 당첨 안 되시거든요, 거의. 그럴 때 외곽으로 눈을 돌리셔서 분양권 투자의 개념 또는 서울 동쪽에 거주하신다. 그럼 실거주의 목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판교까지 지하철로 타고 20분이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 수요로 매우 괜찮았던 지역에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하면 낮은 특별 공급이지만 특별 공급 갖고 있다는 자체로 스펙이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예를 들어보면 39제곱도 있었어요. 49제곱도 있었고요.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59, 84, 20평대, 30평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10평대에 청약을 하게 되면 당첨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에서도 청약을 주목해야 되는 제가 대표적인 동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원이고 또 하나는 청주입니다. 근데 청주의 분양가는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창원은 과거 시세가 9억, 10억을 찍었을 때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가는 5억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과거 지방에서 미분양이 생긴 지역은 왜 그럴까? 반대로 울산 같은 지역은요. 분양가가 과거 시세를 넘었습니다. 10억대가 분양이 나와요. 9억대가. 그랬을 때 시세는 7억인데 그래서 미분양 나오는 거고 반대의 경우가 창원이다라는 부분. 네, 여기까지 지역별 청약 전략하고 지방에 있는 것까지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순서 그리고 끝나면 다섯 번째 미분양 통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등기, 즉 주택 등기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권리만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라서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승계 받고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발생하냐? 이걸 보고 먼저 올게요. 이제 불법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불법의 요소를 최소화해야 된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요즘에 분양하고 입주하는 단지들 프리미엄 상대로 적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거의 불법의 노출은 최소화될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취득할 때 주의사항이 전매전에 풀렸는지 그 전에 사고 팔면 불법 전매입니다. 다운 계약도 불법입니다. 손피 거래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이제 일부 구청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다음 중개보수 지급은 거래 가액 기준입니다. 분양가가 아니라.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요. 이자, 후불제, 발코니, 잔금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다 보니까 입주가 많이 남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는 비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규제 지역은 한 건 대출에 나오고요. 비규제 지역은 두 건까지 나옵니다. 물론 규제 지역 한 건과 추가로 비규제 지역을 취득했을 때는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한도가 없어졌죠. 9억 한도, 12억 한도, 12억 한도도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남에서 예를 들어 20억의 분양가가 나왔다. 중도금은 60%로 12억을 납부해야 된다. 12억을 넘어가는 것도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자는 많이 세겠죠. 4% 5%라고 해도 아마 입주할 때 내는 이자는 1억 정도 될 겁니다. 전후가. 그리고 허그 보증 두 건까지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할 때 이 분양권으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또 내가 만약에 주택을 두 건 갖고 있는데 신규로 취득하는 분양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세 채째 등기 치게 되면 이게 취득세 중과로 됩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부분 취득세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보수적인 기준에서 사고팔고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중과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분양권 상태로만 사고 팔아야 되는 거죠. 만약 내가 2주택자다. 근데 갈아타기 하고 싶다. 그러면 2주택에서 1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에 이 주택을 들어가면 취득세 중과가 또 아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금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율은 매우 높습니다. 이 양도세율표는 2023년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2023년도 양도세율 변화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업데이트 시켜야 되고 여기서 메인은 뭐냐면 분양권 상태는 등기, 즉 주택으로 인정받는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다시 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과세, 비과세 구간은요. 주택은 2년입니다.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40층 이상짜리 주상복합 분양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4년을 보유하고 나서 주택이 되면 등기를 치르게 되면 다시 보유기간 리셋. 이거 양도세율 계산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 번째까지 봤고요. 지금 볼 것은 이제 전국 미분양 통계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6월 30날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월 30날이 5월 말 통계입니다. 지금은 7월 중순이기 때문에 6월 달 통계는 또 7월 말에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미분양 감소했대요. 왜 감소했을까요? 미분양 날만한 것들을 많이 분양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완판된 걸 위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분양했고 그게 계약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지방과 수도권 전부 다 조금씩 감소했었습니다. 전월과 비교만 한번 해볼게요. 전국이 7만 1,000개대에서 5월 말 기준에서 6만 8천 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봐야 돼요. 이 전체 통으로 보게 되면 미분양이 은근 많네. 이렇게 해서 분양권을 사면 위험하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쪼개는 연습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서울은 1,000개밖에 안 되고요. 인천 2,600개, 경기 약 7,000개 됩니다. 서울은 미분양이 진짜 작죠. 그리고 강원도를 보게 되면 약 2,500개가 있는데 강원도의 청약 이슈가 뭐냐? 1년 사이에 분양가를 1억 이상 높였습니다. 분양가 4억대에서 4억대, 3억대에서 4억대. 근데 시세는 4억대 초반, 3억대 후반 형성,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의 미분양이 4,000개 정도 되는데 이 음성군,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 분양을 하고 메인 동네보다 비싸거나 비슷하거나 아무리 낮게 분양을 해도 입지가 워낙 나홀로 아파트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분양이 발생합니다. 충북의 최대 도시는 청주예요. 청주는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전북 익산이나 군산, 부안군 이런 데에서 일부 분양을 한 게 미분양으로 쌓여서 약 4,000개 정도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북 도청에 들어간다. 그럼 개별 미분양 단지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4,000개라고 해도 미분양 단지가 20개, 30개 넘어가지 않습니다. 10개 이하에서 합산되기 때문에 개별성이 아주 짙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경북은 포항에서 분양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최근 2년 동안에 거의 20개 단지 정도 분양을 많이 했었고 분양가가 프리미엄을 먹고 높게 분양, 또 먹고 높게 분양 이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좀 쌓였습니다. 다행히도 경북에 포항도 포함되잖아요. 예, 포항이나 그리고 구미 이런 데에서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서 일부 플러스 P까지 상승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2년도 전후의 수준입니다. 최고 많이 찍었던 때가 17만 개까지 갔어요. 그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피크 찍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런 추임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봤습니다. 지방은 5만 9천 개, 수도권은 11,000개, 차이가 많이 나죠. 지방이 한참 미분양이 떨궈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분양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서울은 어떻냐? 최고 2,000개까지 갔다가 다시 1,000개로 내려왔어요. 최근 이 2,000개가 기록된 것은 둔촌주공의 39제곱, 49제곱 그게 1,0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무순위 때 싹 다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1,000개, 1,100개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마저도 한 동, 두 동, 세 동 비싸게 분양한 약간 빌라로 보이는 아파트급 정도가 미분양이 수십 개씩 막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이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숫자는 낮습니다. 근데 서울의 미분양 통계를 보려면 아주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서울 미분양 이렇게 치게 되면 여러분들 이 화면이 바로 안 납니다.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서울시청에 들어가면 주택 통계 정보가 있습니다. 주택 통계 정보 중간에 주택 건축 자료실, 주택 통계 정보 들어가야 서울의 개별 단지 미분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회수 보세요. 제가 캡처한 시점에 조회수 보면 2023년 6월 30일자 기준에서 4명밖에 조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르고 있다. 이게 정보를 일부러 숨긴 건 아닌데 찾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저는 이렇게도 보입니다. 찾아가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서울 미분양 통계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있습니다. 구별로. 쭉쭉 나와 있고 개별 단지까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경기도는요 7,400개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8,000개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7,500개 이하로 떨어진 상태. 미분양 관리 지역이 없어진 건 아시죠? 왜냐하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지역이라고 낙인 효과 때문에 장관님께서 아마 이 당시 미분양 관리 지역을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30일이 마지막 공고였었고 지금은 미분양 관리 지역 없어졌어요. 그러면 5월 31일 기준에서 미분양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딜까? 내림차순으로 본 결과 평택이 제일 많습니다. 1,700개. 그러면 도시 좋다고 하는데 왜 미분양 났을까? 그 밑에 브레인시티도 생기고 새로운 3기 신도시도 지정되고 그 밑에 소사벌 등 구도심이 받쳐주고 있는데 왜 미분양 날까? 보니까 화양지구 등 그 평택 구도심과 평택 신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동네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최근에 분양했던 거 단지들 보면 이렇게 미분양 매우 낮은 청약자 수가 확인이 되었죠. 그다음 두 번째 안성은요. 안성도 마찬가지. 외곽 쪽에서 군 단위에서 읍면 지역에서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4개, 5개 정도에 합치게 되니 약 1,700개 정도 미분양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890개나 올랐어요. 그 말은 4월 달 말고 5월 달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즉 4월 말이나 5월 달에 분양했던 것이 미분양 잡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양주는 어떨까요? 조금 하락해서 1,000개 정도 잡혀 있습니다. 보시면 장흥면 이런 데죠. 화성시는 어떨까요?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반도체 밸리가 오픈되고 나서 미분양 일부 남아있던 동탄 이신도시에도 미분양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400개 정도면 아주 작은 숫자죠. 용인시도 300개대입니다. 처인구에서 분양했던 거 일부 200개, 즉 한 개 단지가 용인 전체 미분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도시들은 크게 의미가 없죠. 크게 의미가 없고 원래 그 광주에서도 은근 많이 미분양이 있다가 전월 대비 229개가 하락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당 위치가 있고 경기 광주역과 크게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미분양이었지만 빠르게 소진이 되었다. 그다음 마지막 수원입니다. 수원은 많이 있었다가 갑자기 계약 조건이 좋아지면서 미분양이 많이 없어진 케이스. 그래서 수원이 경기도 최대 도시인데 20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 11,000개에서 쪼개서 보는 연습을 지금 한 거예요. 평택, 안성, 양주가 합쳐서 약 5,000개 정도 된다. 나머지는 쪼개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은요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언급드린 부분 인천 정비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6억이 넘어갔으니 받아주지 못한 거고요. 영종도도 5억이 넘어갔으니 받아주지 못한 게 바로 쌓입니다. 대구는 소폭 하락했죠. 이제 분양을 조금 이제 중단한 상태. 일부 수도권 투자자들도 대구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무피해 피가 프리미엄 없는 상태에서 매수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좋아지면 계약률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디든 그렇겠지만 2년 3년 전 분양가 또는 1년 전 분양가보다 1억 이상 상승한 경우 근데 먼저 분양했던 것들이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사는 게 낫기 때문에 입지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렴하다. 그러면 대체재가 많은 경우 미분양이 없어지진 않아요. 대체재가 많으면 더 가성비 있는 것들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다음 경북과 경남입니다. 파란색이 경북, 포항과 구미를 필두로 많이 미분양 쌓였던 걸 표에서 한번 봤었고요. 경남은 부산, 울산 이런 창원 지역이 아니라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김해 이런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부산과 울산을 보니까 울산도 어느 정도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짧은 한 3, 4개월 동안에 분양가를 높게 분양한 것들이 다 미분양으로 잡혔고요. 반대로 부산은요. 미분양이 크게 잡힌 동네가 없습니다. 이 수십 개, 몇 개, 10개, 20개, 30개 이 정도가 모아서 2,000개가 넘는 수치가 현재 부산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연 3구역을 일반 분양한 대연 DIL이 있는데 청약 결과도 나쁘지 않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분양 또한 그 증가폭으로 이 대연 DIL이 흡수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산도 그래서 한 1, 2개월 동안은 미분양 수치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강원은 많이 내려갔다가 원주 역시 1억 이상 오른 분양가 때문에 계약을 안 한다. 확인되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3억 6천의 분양가가 지금 4억 6천대 딱 1억이 올랐습니다.
4개월 만에 분양가를 높인 겁니다. 그다음 대전, 충북, 충남을 보니까 대전은 많이 분양을 안 했기도 했고요. 분양을 하게 되면 그래도 계약 조건을 좋게 걸어서 미분양을 없앤 상태. 그리고 충북은 청주 이외에 아까 음성 같은 군 지역에서 합산된 거. 충남은 천안과 아산이 대부분인데 천안, 아산에서 미분양이 발생해서 그 2개 도시다라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광주, 전북, 전남, 특히 광주는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그 5개의 목차를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우리의 목표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 무주택 또는 1주택, 2주택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분들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약 80%에서 90% 정도 차지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에서 갈아타기나 매수 이렇게 내 집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주택에서 1주택 가는 것은 쉽죠. 왜냐하면 직주 근접, 자산, 가족 이 맞춰서 하나를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선정할 때도 청약이 좋냐, 입주권이 좋냐, 분양권 사는 게 낫냐, 기축을 더 싸게 사는 게 낫냐 이런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공부는 필요합니다. 또는 비규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세를 살고 전월세 살고 내가 갖고 싶은 아파트는 세를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주 2년 비과세 조건이 비규제 지역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 그다음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바뀔 때는 비과세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존 주택이 비과세가 크지 않다고 하면 관계없이 2주택을 바로 취득한 다음에 일반 과세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주택에서 2주택으로 바뀔 때는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죠. 긴 시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했다고 하면 동시에 2개 아파트를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해결이 되지 않죠. 첫 번째 주택과 두 번째 주택의 사이가 1년 동안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과세를 이제 버리고 간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 하나는 내가 거주한다고 해도 하나는 전 월세를 줘야 되겠죠. 대출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 2주택에서 1주택으로 갈아타는 부분이에요. 왜 어렵냐? 2개 주택을 동시에 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팔고 싶은 날이 8월 달인데 2개 아파트 동시에 8월 달에 잔금을 못 받아요. 하나는 내가 살아서 잔금 일자를 맞출 수 있어도 또 하나 주택은 기존 세입자의 관계 그리고 이걸 인위적으로 날짜를 맞추려면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주택을 한 날에 현금을 모아서 더 좋은 1주택으로 갈아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예술의 경지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뭐냐? 제가 청약 강사지만 청약은만 보지 말자. 더 공부해서 가성비 있는 주택을 하고 1주택, 2주택까지는 공부를 더해서 더 내 분양권과 마찬가지 대출 세금에 대한 이해까지 내 집 마련 및 투자까지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상 원룡초연 연구소의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투자를 고려할 때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질문 사항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한 가지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자녀도 다자녀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이 다자녀 특권과 관련해서 정책이 좀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일단 청약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다자녀 특공에 대한 대기 수요도 많을 거고 특히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자녀에 대한 보통의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자녀라고 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뭔가 혜택을 주면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청약은 가족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제도로 우리가 읽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주택에 대한 이런 주요 실수요자들인 결혼 안 한 1인 독신 가구의 경우 이 청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아무래도 이런 당첨 부분에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을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진짜 많이 고민되시는 질문일 것 같고 누구보다 낫냐? 상대적으로 60점대 3, 4인 가족보다는 나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애매하게 점수를 높여놨기 때문에 청약을 버리기 아까워요. 매수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60점대 이상 가점자 분들이고 상대적으로 1인 가구는 어차피 가점이 높지 않으니
그러니까 추첨제를 노리고 열심히 해보자는 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추첨제. 그리고 현재 비규제적으로 대부분 다 바꿨기 때문에 전용 면적 85제곱 상관없이 전부 다 추첨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팁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도 39제곱, 49제곱, 약 20평 이하의 수요가 확실히 적기 때문에 상대로 낮은 경쟁률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게 방법이고, 최근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네. 둔촌주공 예도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광명 1구역을 분양했던 광명 더샵 포레나,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의 경우도 39, 49제곱이 거의 미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1억에서 높게 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또 최근 인덕원 퍼스비엘이라는 단지도 전용 면적 49제곱이 경쟁률이 미달, 당해 미달까지 났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면 미달이 좋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네. 틈새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님을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 많은지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또 질문을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가 상승해서 신규 분양 가격이 주변 준신축 아파트보다 월등히 좀 높은 상황인데, 앞서 이제 지방 도시들 좀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이 지방 소도시 청약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네, 제가 주로 가격 판단 기준이 뭐냐면 2020년도 가격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 후행했기 때문에 2020년 이전 2019년도 가격 기준에서 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이 절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왜 발생하냐면 시세보다 비싸게. 그래서 가장 기본은 시세와 비슷하거나 시세보다 무조건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팁을 드리는 것보다 피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에서 계약 조건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금 10%에서 5%로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계약금 정액제로 1,000만 원, 2,000만 원만 넣겠다거나, 그러면 들어가는 돈은 작은데 실제로는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이제 반복하면 주변 신축 시세보다 분양가가 무조건 저렴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싸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잘 투자를 했다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매도 시점을 잘 비싼 가격에 파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만의 매도 시점을 고르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되게 실전적인 내용인데요. 네. 일단 2017년도 투자했다고 하면 투자 수익률을 2배에서 3배를 잡았어요. 근데 18, 19, 20년도 넘어오면서 투자 수익률을 100%, 지금은 50%에서 30%로 네.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 분양가는 높아졌고 가격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낮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의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2, 3천만 원만 벌어도 좀 만족을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만약에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냐면 노력일까요? 네. 투자하신 분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받잖아요. 그럼 플러스 난 거랑 같이 팔게 되면 절세, 그나마 좀 손실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대표님만의 꿀팁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1시간여에 걸친 강연과 함께 이렇게 답변 사항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